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유산의 허상이라는 소설책이고요. 저자는 명소민, 출판은 포레스트 웨일입니다. 한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 물론 축복받은 기쁨의 순간이고 기쁨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살아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이 수반되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인간은 혼자서는 살아가기 힘든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를 형성하고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인간관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본성이 기본적으로 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인간관계에는 늘 불협화음이 따릅니다. 강제적으로 하루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야 하는 학창시절, 학생시절부터 이 불협화음이 시작되고, 그리고 졸업을 하고 성인이 되어서 회사에 취직을 해도 사실 생각보다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소설 유산의 허상은 이렇게 직장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인간관계의 불협화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소설입니다. 아마도 인간관계의 시작은 태어나면서부터 운명적으로 맺게 되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족관계라는 건 한 사람에게 무한한 의지와 응원, 그리고 위로가 되는 관계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한 인간이 스스로의 의지로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운명적인, 숙명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릴 적에 부모와의 관계가 비뚤어지기 시작하면 일반적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그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이 소설 유산의 허상의 주인공인 이강준이 그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자존감이 한껏 꺾인 채로 자라나서 성인이 된 주인공 이강준은 자신의 낮은 자존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변을 깎아내리는 길을 택합니다. 대학 동기들의 창의성을 질투하고 비난하고 깎아내렸고, 또 직장에 와서는 자신보다 뛰어나 보이는 직원을 함정에 빠뜨리고 무너뜨리려고 노력합니다. 자신이 스스로 더 나아지고 올라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강준은 자신의 팀원인 윤서진과 불협화음을 내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주변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본문 중에서 방금 얘기 드린 이런 부분을 발췌해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내가 팀장이니까 더 뛰어나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해. 이강준은 자신이 팀장으로서 윤서진보다 우월해 보이기 위해 그녀를 무능하게 만들고 책임을 떠넘기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그는 의도적으로 체계를 뒤엎고 변덕스러운 지시를 남발했다. 그의 계획은 그녀를 혼란에 빠뜨리고 결국 자신에게 의지하게 만들어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자신의 약점을 감추려는 시도로 불안과 자기 방어 심리가 깔려 있었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팀장인데 자기 팀원보다 더 우월해 보이기 위해서 자기가 무언가를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 팀원을, 우월해 보이는 팀원을 무능하게 만들고 책임을 떠넘겨서 혼란에 빠뜨리고 그럼으로써 자기의 약점을 감춰서 자리를 지키려는 이런 불안과 자기 방어 심리, 이런 것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껏 비뚤어진 이강준은 스스로도 부모로부터의 핍박과 결핍에 대한 피해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윤서진이나 또 자기 아이, 자신의 아이에게는 가해자가 되고 또 동시에 구원자를 자처하는 그런 입체적인 캐릭터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현실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입장과 역할에 또 상황에 놓이게 되는 그런 복잡한 과정이 실제로 인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들 모두는 완전한 피해자도 또 가해자도 아닌 누군가에게는 피해자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가해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이강준이라는 인물은 분명히 이 세상 혹은 내 주변 어딘가에 있을 법한 그런 캐릭터고 그 연결선상에서 너무나 공감이 가는 이야기다. 살아있는 이야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읽으면서 이거 우리 회사 김 팀장 얘기 아닌가? 이럴 법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간관계 전반에 해당되는 이야기지만 특히나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굉장히 공감할 이야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반면에 혹시라도 내가 이런 이 팀장 같은 인물은 아닌 건가 급하게 돌아보게 하는 또 그런 이야기라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많은 공감을 주고 생각할 점을 주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본문 중에서 이런 부분을 또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상사들은 그의 업무 방식에 불만을 품기 시작했고 그는 늘 억울하다는 생각으로 퇴사를 결심했다. 이강준은 늘 현실에 적응하지 못한 채 고립감을 느꼈고 자신이 피해자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았다. 그는 자신의 상처를 타인에게 전가하며 그들을 짓밟는 방식으로 표출했다. 이강준은 끝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못했다. 그의 상처는 결국 부모로부터 시작되었지만 그는 그 상처 때문에 또 다른 실패의 길로 접어들고 말았다. 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마는 이런 이강준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윤서진이라는 캐릭터는 비슷한 과거의 가족관계의 경험을 안고 있었지만 다른 길을 택하게 됩니다. 직장에서의 갈등과 스트레스를 현명하게 그림을 통해서 풀어나가면서 멘탈을 관리하는 이런 윤서진의 모습은 많은 직장인들에게 회사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참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누구에게나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 상처나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됩니다. 과거의 발목을 잡혀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갈 수도 있고 또 차분하게 자신의 길을 나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강준은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렸고 윤서진은 사막의 모래폭풍 속에서도 자신의 질서와 기준을 정하고 한 걸음씩 차분하게 나아갔습니다. 이 소설 유산의 허상은 이런 관계에 관한 이야기고 또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직장 상사, 동료, 친구, 거기에 가족의 이야기까지 더해지면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인간관계에 대한 아주 깊은 고찰과 공감이 들어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유산의 허상은 누구나 겪고 있고 겪게 될 사람 사는 이야기다 라고 소개드리면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윤서진의 생각을 나타내는 그런 본문을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이강준의 지속적인 몰아붙임을 받으면서 윤서진은 과거 부모와의 갈등이 떠올랐다. 그때도 부모에게 맞추려 할수록 상황은 더 악화되었고 늘 자신이 상처받았다. 그때 깨달았던 것은 수능이 결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진리였다. 그저 수능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 그녀는 과거의 교훈을 떠올리며 이번에도 무의미한 갈등에 자신을 소모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강준의 공격에 맞서기보다는 혼란 속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고립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다. 네, 이렇게 윤서진의 그 속 이야기, 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소설 유산의 허상은 인간 관계와 또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인간 관계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공감대가 큰 소설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 기본적으로 인간 관계를 다루고는 있지만 그 안에서 고통받는 인간의 심리를 잘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각자의 자리와 입장에서 캐릭터들이 느끼고 생각하는 그 심리 묘사가 재미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저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균형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막같이 앞이 보이지 않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도 결국 모든 것에는 어떤 질서가 있고 또 스스로 균형을 찾아가려는 자정의 힘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어려움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읽어보시면 아마도 삶의 통찰 그리고 어떤 힌트를 얻으실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유산의 허상, 명소민 지음, 포레스트 웨일. 이 소설은 특정 인물이나 성격 유형을 비하하거나 폄하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작품 속 인물들은 각기 다른 성격과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이야기 전개를 위한 설정일 뿐 현실의 성격 유형에 대한 평가나 편견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프롤로그. 나는 절대 아빠처럼 되지 않을 거야. 딸은 방 안에 흩어진 스케치북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러나 그 다짐은 매일 반복될수록 더욱 어려워졌다. 연필을 쥔 손이 가늘게 떨렸고 캐릭터의 눈을 그리던 선은 어딘가 어긋났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언제나 아빠의 흔적이 도사리고 있었다. 아빠의 그림자가 그녀의 모든 것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가 아빠를 똑 닮았다고 했다. 얼굴만이 아니었다. 차갑고도 복잡한 그 특유의 분위기까지도. 그러나 그 말은 그녀에게 결코 자랑스럽게 들리지 않았다. 아빠는 지금 병원에 있다. 정신병원. 침대에 누워 허공을 바라보는 아빠와 자신이 닮았다는 사실은 그녀를 더 고립시키고 그 결심을 더 단단하게 만들 뿐이었다. 쓸데없이 만화 그리지 말고 공부나 해. 언젠가부터 아빠는 만화가 쓸모없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때마다 그녀는 입을 꾹 다물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방해조차 사라졌다. 아빠는 병원에 있었고 그녀는 홀로 자유롭게 그릴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녀를 따라다녔다. 어느 날 그녀는 아빠를 보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 병실 문을 열자마자 차가운 공기가 그녀를 감쌌다. 침대에 누워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아빠의 모습은 그저 허공을 향한 빈 시선일 뿐이었다. 침대에는 이강준이라는 이름이 적힌 카드가 걸려 있었다. 외모는 그녀와 똑 닮았지만 그 유사성은 오히려 그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다. 딸은 말없이 병실 한 구석에 앉아 텅 빈 아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한때
무언가를 이루려 했던 아빠가 이제는 그저 침대에 누워 있을 뿐이라는 사실이 참담하게 다가왔다. 그의 눈은 허공을 향해 멍하니 있었고 손은 축 처져 있었다. 이강준이라는 이름이 적힌 병실 카드만 남아있을 뿐 그 이름조차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아빠처럼 되지 않을 거야. 반드시 성공한 만화가가 될 거야. 딸은 속으로 다짐했다. 아빠와 닮았다는 사실을 인정할수록 마음속은 복잡해졌지만 그녀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을 떠난 그녀의 가슴 속에는 무거운 짐과 함께 굳은 결심이 다시 자리 잡고 있었다. 1장 흐릿한 그림자. 드디어 내가 팀장이 되었어. 이강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한숨을 내쉬었다. 창가 옆 팀장 자리. 그가 오랫동안 갈망해온 자리였다. 그의 눈에 비친 창밖의 풍경은 잿빛 하늘과 함께 다소 무겁게 다가왔다.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한 하늘 아래 사무실 내부는 차가운 형광등 불빛에 묻혀 더욱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다. 창가에 들어오는 약한 햇빛은 그의 책상 위에 무질서하게 쌓인 서류, 펜, 노트북을 무심하게 감싸고 있었다. 이강준은 뒤엉킨 서류 더미를 내려다보며 그 속에 잠재된 혼란과 불안을 느꼈다. 내가 팀장이 됐지만 뭔가 부족한 것 같아. 그는 자신의 말에 조용히 동의라도 하듯 한숨을 다시 내쉬었다. 여러 직장을 전전하며 대리로 머물러야 했던 시간들 동안 그는 자신의 능력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상사들은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고 작은 회사에서는 제멋대로 행동한 탓에 동료들의 불만을 샀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이강준은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자신이 아니라고 굳게 믿으려 했다. 최근 이강준은 직원 수가 20명도 채 되지 않는 작은 스타트업의 팀장으로 입사했다. 직책은 팀장이었지만 직급은 다른 팀원들과 동일하게 매니저였다. 동일 직급 체계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운 좋게 대리에서 벗어나 매니저가 되고 팀장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는 사실은 그에게 큰 기쁨이었다. 그러나 직책이 팀장이 된 것에는 만족했지만 직급이 팀원들과 똑같다는 점이 그를 불편하고 불안하게 만들었다. 맡은 책임에 비해 직급의 차이가 없다는 사실은 이강준에게 불만으로 남았다. 창문 너머로 바라본 흐릿한 하늘처럼 이강준의 내면 역시 고요하지만 무언가 불길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책상 위 컴퓨터 화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잔뜩 굳어 있었다. 차가운 형광등 빛에 비친 그의 얼굴은 무언가를 잃어버린 듯한 표정이었다. 내가 이 팀을 이끌 수 있을까? 그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감정들은 거센 바람처럼 끊임없이 흩날리고 있었다. 팀장 자리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제공하는 만족감은 금세 바람에 날려가는 먼지처럼 사라졌다. 창밖의 흐린 하늘이 그의 불안을 반영하듯 어둠은 서서히 그가 앉아있는 사무실의 분위기를 잠식해가고 있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그것들은 회사의 리뉴얼 프로젝트와 관련된 중요한 자료들이었다.
이강준이 입사했을 때 회사는 마침 중요한 서비스 리뉴얼 프로젝트를 막 시작하고 있었다. 그 프로젝트는 회사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일이었고, 운 좋게도 이강준은 디자인 팀 팀장으로 입사하여 그 프로젝트의 디자인 리더로 선정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가 이전에 자잘한 운영 디자인만 주로 맡아왔을 뿐, 실제로 UI 설계나 구축 과정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었다는 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장으로서 자신의 무지를 드러낼 수는 없었다. 팀장인데 모른다고 할 순 없지. 이강준은 스스로를 다잡으며 팀원들 앞에서 자신감 있는 모습을 유지하려 애썼다. 사람들은 내가 팀장이니까 당연히 모든 걸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지. 그러나 그 자신감은 얕은 자존심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초조함에 꽉 쥔 주먹에는 땀이 배어 있었다. 드디어 내가 이끌 수 있는 기회가 왔어. 이강준은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마침내 자신이 모든 것을 주도할 순간이 찾아왔다고 믿었다. 6년차 윤서진과 계약직 직원들로 구성된 디자인팀. 이 정도 규모라면 충분히 자신이 이끌 수 있을 것 같았다. 과거 대리 시절 묻혀있던 자신의 능력을 이제 발휘할 때라며, 사람들이 내 능력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야 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이강준은 창가에서 팀원들의 자리를 내려다보았다. 모니터들 사이로 바쁘게 일하는 팀원들의 모습이 흐릿하게 눈에 들어왔다. 이 자리가 마치 자신의 지위를 상징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그의 시선에는 상반된 두 감정이 교차했다. 팀장으로서의 우월감과 그 우월감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미묘한 불안감이었다. 이강준은 그 불안감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을 느꼈다. 정말 내가 이들을 이끌 수 있을까? 그는 의도적으로 고개를 들어 팀원들을 내려다보았다. 이제 내가 너희를 이끄는 사람이야.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커져가는 불안을 떨칠 수 없었다.